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12년 5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정오, 대만 화롄현의 한 낚시 애호가인 주시민은 해안가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11번 도로의 49.1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얕은 물가의 자갈 위에 부풀어 오른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두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얼굴과 신체 일부가 심하게 부패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바닷물에 방치된 탓에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틀니를 통해 신원을 추적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구매한 기록이 3,000건 이상 있었고 틀니 또한 대만 내 많은 치과 기공소에서 제작되었기에 피해자의 틀니를 만든 곳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단지 틀니가 예전 스타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채 2달이 지나갔습니다. 사건 해결에 압박을 느낀 경찰은 수사 방향을 변경해 최근 접수된 실종 신고자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5월 2일 밤 12시 47분 타이베이 경찰서에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자는 최금진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5월 1일부터 아내 진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아내 진이의 인상착의가 바다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금진의 집에서 진이가 사용하던 칫솔을 수거해 피해자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진이의 치아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틀니 역시 진이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바로 최금진의 아내 진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진이는 왜 화롄 바다에서 이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최금진은 공군 중령 출신으로 제대했으며 그의 아내 진이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타이베이의 주택 3채와 토지 2곳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죠. 주변 이웃들은 두 사람이 금슬이 좋아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다녔고 이웃들에게도 친절한 부부로 기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마음씨 좋은 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금진 부부에게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었지만 아들은 어린 시절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남은 자녀는 31살이 된 최경경이었는데 진이가 실종된 5월 1일 딸 최경경 역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금진의 진술에 따르면 진이가 사라지기 하루 전 그녀는 병원에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 최경경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진이는 딸과 함께 집을 보러 가야 한다며 봉사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금진은 아내의 계획을 이해하며 혼자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금진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불렀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진이와 딸 최경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최금진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이와 최경경이 실종된 날 집 근처에서 설치된 공중전화로 누군가가 진이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딸 최경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설령 휴대폰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수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던 그 순간 최금진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하게 변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내 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쩌면 딸 최경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경찰은 최씨 부부가 아들을 잃은 후 하나밖에 없는 딸 최경경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부족함 없이 키워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최경경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경경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아픈 오빠를 돌보느라 그녀를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부분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경경은 늘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2000년 18살이 된 최경경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뉴질랜드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경경의 삶이 뉴질랜드에서 만난 한 남자, 증지충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요. 증지충은 최경경의 영어 개인구사로 나아가 그녀보다 19살이나 많아 거의 아버지뻘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낯선 나라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경경은 점차 증지충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하며 분노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최경경은 완전히 중지충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29살이 된 최경경은 중지충과 함께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이 없었고 당연히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경경은 어머니 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이는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중지충이 매우 못마땅했지만 딸이 고생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대만 달러 30만원, 약 1,300만원 상당을 건네며 열심히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모두 바닥났고 두 사람은 다시 대만 달러 100만원, 약 4,300만원 상당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진이는 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고 이로 인해 모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최경경과 증지충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체포해 각각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최경경에게 어머니 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경경은 슬퍼하거나 충격을 받기는커녕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경경이 드디어 입을 열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햄버거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 최금진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금진은 사건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경경과 증지충과의 신문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롄 해안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사건 발생 기간인 5월 1일부터 4일까지 화롄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할 당시 최경경의 옷에서 어머니 진이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그리고 물품 보관함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물품 보관함의 위치를 찾아가 그 안을 확인했고 보관함 안에서는 수갑, 밧줄, 철사, 벤치 등 다양한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이 도구들을 대조해본 결과 이들이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4월 30일 최경경과 증지충이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 사장을 찾아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렌터카 사장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차를 반납할 때 차 안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2달 동안 그 냄새가 빠지질 않았어요. 사장은 짜증난 듯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차량을 뒤늦게 조사했을 땐 이미 모든 흔적이 깨끗이 제거되어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최경경과 증지충을 압박하며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답했습니다. 화롄에 갔을 때 집에서 먹으려고 생선을 좀 샀어요. 그런데 놀다 보니 생선을 차에 둔 걸 잊어버렸어요. 차 안에서 났던 혈흔과 냄새는 아마 생선을 차 안에 오래 둬서 그런 걸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자극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여러 단서를 발견했지만 최경경과 증지충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최경경의 진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만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 6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경경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변화를 감지한 경찰은 이를 기회로 삼아 최경경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효과를 보게 되었고 최경경은 아버지 책임진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던 태도를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최경경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머니 진이가 딸의 요구대로 대만 달러 100만 원을 주지 않은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진이가 사라지기 약 한 달 전 최경경과 증지충은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학교 행사 준비를 위해 교장 선생님처럼 보이게 꾸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어머니 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두 사람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메이크업이 끝나자 최경경과 증지충은 메이크업 비용 8,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최경경은 어머니 진이로 변장한 상태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몰래 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이들의 어설픈 연기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진이처럼 꾸몄다 해도 부자연스러운 얼굴과 행동, 어색한 연기는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데 실패한 두 사람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어머니 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증지충은 최경경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 진이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최경경은 한참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남자친구 증지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최경경은 어머니 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에 있는 방을 함께 보러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진이는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 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 남편 책임진은 혼자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갔고 진이는 집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최경경과 증지충은 미리 렌트해둔 차를 타고 진이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경경은 차에서 내려 집 아래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는지 확인한 후 증지충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진이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진이는 화를 내며 일을 하지도 않고 노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증지충은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진이를 살해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 후 최경경과 증지충은 계획대로 진이를 여행 가방 안에 넣고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최경경은 어머니 필체를 흉내내 메모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일이 끝나면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들은 렌트한 차를 타고 화롄으로 향했습니다. 5월 3일 오후 두 사람은 화롄의 풍민양 바다에 도착해 진이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그 후 중지층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화롄에서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지냈고 5월 4일 그들은 타이베이로 돌아갔습니다. 최경경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증지충은 계속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평소 최씨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분명 범인은 남편 책임진이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최경경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뒤에도 증지충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경경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그녀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지충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뻔뻔한 태도는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뇌물을 요구했다며 24번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의 죄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2014년 피해자 진이의 남편이자 최경경의 아버지인 책임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경경과 증지충이 어버이날 하루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책임진에게 큰 배신감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는 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든 마음을 접으며 그녀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고 1심과 2심 모두 최경경에게는 무기징역을, 증지충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책임지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한을 드디어 풀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만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만 대법원은 증지충이 대학 시절 성실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전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당시 대만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부만 잘하면 죄가 면제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부 대중들은 만약 최경경과 증지충이 중간에 석방된다면 어머니 진이가 남긴 유산을 받아 편안히 살게 될 것이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